안녕하세요. 한밤에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관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 밤 11시 7분이에요. 아니, 밖에 저녁 외식을 하러 갔다가 딸이 난데없이 노래방을 가자는데 저는 가기 싫은 마음에 근데 딸이 서운해할까봐 가서 30분만 놀고 오자 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놈의 흥이 제가 중간에 신바람이 나서 결국은 1시간을 놀고 왔답니다. 그래도 오늘이 아니면 녹음을 할 시간이 없어서 제 생활이 조금 패턴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한밤에 책을 읽으려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늦기도 늦었고. 자,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18, 19, 20장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을 것도 같은데 자르기도 또 조금 짧기도 할 것 같아서 그냥 3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한국전쟁의 기원, 미중 학자들의 관점.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역사를 파악하는데 제3자의 시선이라고 해서 특별히 정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중요한 제3자인 미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인과 중국인 역시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이 글에서는 상대적으로 공정하다고 평가받는 미국인 학자 브루스 커밍스와 중국인 학자 선즈화의 저서를 통해 김일성의 집권과 남북 분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1948년 8월 15일 남에서 대한민국이 건국한 지 약 3주 후인 9월 9일 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국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의 분단이 확정되었다. 이승만이 1875년생인데 비해 김일성은 1912년생, 두 사람의 나이 차는 무려 37살이나 된다. 김일성이 1945년 10월 14일 개최된 평양 군중대회에 첫 모습을 나타냈을 때 불과 33세, 시쳇말로 그는 새파란 젊은이였다. 김일성 장군 하면 을에 백발이 성성한 노혁명가를 연상했던 순진한 사람들에게 바리캉으로 깎아지른 것 같은 헤어스타일의 청년 김일성은 도무지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았을 터이다. 물론 이것은 유격투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불과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당시 남측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60, 70대 고령이었음을 감안한다면 33세 청년 지도자의 모습은 생경한 것이 사실이었다. 브루스 커밍스는 역저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김일성이 지도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3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김일성은 한인들이 갈망하는 단결을 꾀하고자 시도하면서 민족주의와 혁명을 결합시키는 데 익숙했기 때문이고, 둘째, 김일성은 많은 선배나 동료들이 일제의 죽음을 당하거나 체포된 데 반해 자기 보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며, 셋째, 김일성은 이미 1945년 이전에 전쟁 이후 한국 정치에 관련된 모든 주요한 세력들, 즉 일본인, 한국인, 소련인, 미 국무성까지의 주목을 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이르러 김일성은 중요하고 인정받은 항일 한인 게릴라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한국 전쟁의 기원 71쪽. 하지만 집권투쟁은 독립운동과 또 다른 성격을 갖는다. 나는 이승만의 집권은 물론 김일성의 집권에서도 외세와의 한수관계가 작용했다고 본다. 오히려 김일성에 대한 소련의 지원은 이승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보다 더 명료했고 능률적이었다. 중국 화동사범대학 국제냉전연구센터 소장 선즈화 교수가 집필한 조선전쟁의 재탐구에서는 8.15 이후 김일성이 북의 최고 지도자로 올라서는 과정이 설득력 있게 기술되어 있다. 미국이 이승만에게 그랬던 것처럼 소련도 김일성을 처음부터 지도자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권력투쟁에서 승리하여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승만과 김일성은 공히 약소국의 지도자였지만 강대국 앞에서 결코 호락호락한 위인들이 아니었다. 다만 이승만이 사용한 무기는 미국 인맥과 로비 그리고 권모술수와 영어 실력이었다면 김일성의 무기는 명분과 정치력과 러시아어 실력이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초 소련 태평양 함대 푸카초프호에 탑승해 원산으로 입국했다고 한다. 그해 10월 10일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기관지에는 반동분자들이 두려워하는 김일성 동지가 돌아왔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김일성 장군이 돌아온 것은 조선혁명 사업의 크나큰 역량임은 의심할 바 없다고 보도했다. 김일성은 10월 14일 평양 군중대회에서 조만식과 함께 연설했다. 그러나 이때 김일성은 소련군의 지지와 지도로 설립된 조선중앙관리기구인 북방5도 행정지도국 지도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다. 위원장은 조만식이었고 당시 김일성의 공식 직책은 평양경비사령부 부사령관이었다. 소련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했다. 그래서 자산계급 정부를 수립하여 미국과의 협조관계를 지속하고자 했다. 소련이 처음에 조만식을 지도자로 부각시킨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문제는 이 시기에 미국이 소련과의 협력보다는 반공, 냉전 정책으로 급격히 변환한 데에 있었다. 조만식은 모스크바의 권고를 듣지 않고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무시하면서 신탁 통치를 거부했다. 그는 심지어 남측 이승만과 김구가 벌이는 반탁운동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이에 소련은 조만식을 실각시키고 연금 조치하기에 이른다. 민족주의자 조만식 역시 남측의 김구처럼 민족의 자존심만을 세울 줄 알았지 강대국 힘의 역학관계를 읽는 안목이 결여되어 있었다. 소련 연해주 군관구 군사위원 슈티코프는 조만식 대신 김일성을 추천했다. 스탈린은 이에 동의하면서 조선은 젊은 나라이니까 젊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45년 12월 17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당시까지 제1서기였던 김용범을 제2서기로 강등시키고 김일성을 제1서기로 선출했다. 이어서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은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집권 기반을 다질 수가 있었다. 결국 이승만과 김일성의 집권은 남북 분단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할 대목은 이들이 집권했기 때문에 분단된 것이 아니라 미소가 조선을 분단시키기 위해 이들의 집권을 필요로 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당시 유일한 핵 보유국이 된 미국의 유일 패권주의가 먼저 작동했다. 미국의 패권주의는 소련과의 협력 대신 공산권과의 냉전을 지향했고 이를 알게 된 소련도 냉전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 결과 우리 민족은 두동강이 나고 만 것이다. 19장 중국의 붉은 별, 역사에서의 호사다마와 전화위복. 어느 날 한밤중에 나는 몸이 약간 불편하긴 했지만 가슴을 몹시 설레면서 낡은 열차에 올랐다. 탐험 여행이 내 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붉은 중국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몸이 약간 불편한 것은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 주사를 모두 맞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떠나기에 앞서 팔과 다리에 천연두, 장티푸스, 콜레라, 발진티푸스, 패스트균들을 예방접종 받았다. 위는 1936년 6월 미국인 저널리스트 에드가 스노우 1905년에서 1972년 가 마오쩌둥을 만나러 중국 소비에트에 들어가기 위해 시안행 기차에 오르기 전의 회상이다. 스노우는 그때까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홍비, 즉 붉은 비적을 만나 세상에 알린 최초의 서방 기자다. 그가 중국 산시성의 바오안을 찾아갔을 때 중국의 혁명 지도자들은 누더기 옷을 입은 채 동굴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장기 취재를 마친 스노우는 중국의 붉은 별, Red Star over China를 남겼고 마오쩌둥은 나에 대한 정기는 이 책으로 대신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 책은 중국 혁명을 기록하려는 역사가들이 절대 읽지 않으면 안 되는 1차 사료로 자리 잡았다. 1926년 3월 20일 장제스는 공산당원 이지룡이 함장으로 있던 중산함에 회항할 것을 명령해놓고 배가 돌아오자 함장이 불법으로 군함을 움직였다고 날조하여 이지룡 이하 공산당원 60여 명을 체포했다. 이것이 유명한 중산함 사건이다. 1926년 7월 북벌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장개석은 북벌은 뒷전으로 놓아둔 채 상해에서 본격적인 폭력으로 공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1차 국공합작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1차 국공합작이 깨진 후 위기를 맞은 공산당은 활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7년 8월 1일 하룡, 섭정, 주덕 등 혁명군 지도자들은 남창을 공격, 점령하여 혁명위원회를 설치한다. 여기에는 소련 코민테른의 지시가 작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산혁명군은 이내 국민당군의 반격을 맞아 패퇴하였다. 이로써 남창 봉기는 실패했지만 이 봉기에 참여한 병력이 공산군 최초의 정규군이라는 의의가 있다. 오늘날 중국군의 군기와 군모에는 8.1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중국은 남창 봉기를 일으킨 8월 1일을 중국 인민해방군의 건군일로 기념한다. 그리고 남창 봉기의 주역 주덕은 중국군의 아버지로 불린다. 남창을 내준 혁명위원회는 광주로 도피한다. 하지만 국민당군의 추격은 계속되었고 혁명군은 패퇴를 거듭했다. 장개석은 일본군은 피부병이지만 공산군은 심장병이라고 말하며 대일 항쟁보다도 공산군 토벌의 전력을 경주했다. 급기야 공산군의 해방구 건설 노력은 국민당군에 의해 광동에서 완전히 결단나고 말았다. 이제 공산군은 도시와 농촌에서 거의 일소되어 가고 있었다. 무장 봉기를 통해 도시 중심의 거점을 확보하려던 공산당의 전략과 코민테른의 지시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이 노선에 반대했던 마오쩌둥은 농촌을 먼저 장악하여 도시를 포위해야 한다는 노선을 주장했었다. 마오는 분연히 잔류병력 1000명을 이끌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이 산이 유명한 정강산이다. 마오의 최초 병력에 이어서 주덕, 인표, 진이 등이 끌고 들어온 부대가 합류했다. 모두 합쳐 약 5만 명에 이르게 된 혁명군의 사령관은 주덕, 정치위원은 마오가 맡았다. 그 후 1928년에는 또 다른 부대들이 정강산으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정강산은 몇 개의 마을이 있는 오지였고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자가 부족했다. 1928년 겨울 혁명군은 산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많은 군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물자를 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은 국민당군이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물자를 들여오기도 어려웠다. 만주사변으로 주춤했던 장제스 군대는 먼저 국내의 적을 일소한 다음 외국의 침략을 막는다며 5차 공격을 개시했다. 국민당군은 50만 병력과 비행기 200대를 동원하였고 철저한 경제 봉쇄로 이종의 포위망을 구축했다. 결국 혁명군은 거의 모든 전선에서 패배하여 그동안 구축했던 강서 소비에트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1934년 7월의 일이었다. 드디어 혁명군의 주력 10만 군대의 끝모를 탈출이 시작되었다. 기한과 목적지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후퇴. 그것은 도주였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주가 된다. 그리하여 이른바 대장정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이었다. 호사다마는 성공자의 도취를 경계하는 말이다. 역사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성공은 없다. 특히 작은 성공에 도취될 경우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에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하는 역사도 있다. 이 경우 말 그대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1930년대 초반 중국의 혁명가들은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다. 불과 수백 명으로 출발한 그들은 6년 만에 수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 농민의 군대를 조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남부 곳곳에서는 소비에트들이 만들어져 급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공에는 필연적으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들은 간과했다. 혁명군의 세력 확장에 위협을 느낀 장개석 정부가 대대적인 토벌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결국 혁명군은 자금과 무기가 단연 우세한 장제스 군대의 5차에 걸친 토벌전에 맞설 수가 없게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워야 할 그들에게 동족이 퍼부은 무차별적인 공격은 그 어느 시련보다도 집요하고 가혹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이른바 대장정이었다. 이것은 흔히 25,000리 장정이라고 말한다. 대륙의 동남단 루이진 출발점에서 서북단 섬서성 종착점까지 그들이 걸은 거리는 미 대륙 너비의 2배가 넘는 6,000마일, 정확히 계산하자면 18,088리라고 한다. 하지만 생사의 기로마다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숱한 우회와 역행군을 감안할 때 25,000리는 그리 과장된 수치가 아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가장 험난한 길을 걸었으며 눈 덮인 고산과 경류가 흐르는 대하들을 건넜다. 적군의 추격은 집요했고 그들의 공격 또한 포악스러웠다. 도중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도 여러 번이었다. 그들은 양자강을 건너기 위해 200리 산길을 돌아가기도 했다. 그들은 10분의 짧은 휴식과 식사를 위해서만 멈출 따름이었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자고 서로를 격려했다. 그들에게는 망설임도 피곤함도 있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시종일관 지난한 투쟁의 행군이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촌락과 도시에 들어가서 대중 집회를 열었고 그곳의 젊은이들 중에서 간부를 선발하여 당 조직을 보강했다.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이 교육이었다는 점은 더욱 놀랄만한 일이다. 그들은 혹여 물자가 생기면 지방 빈민들과 기꺼이 나누었다. 그들은 인민에 대한 혁명군의 8대 규칙을 제정하여 실천했다. 1. 민가에서 떠날 때 모든 문짝을 제 위치에 복귀시켜 놓는다. 2. 잠자고 난 뒤의 집단이나 멍석은 개어서 원래의 위치에 놓는다. 3. 인민들에게 공손할 것이며 가능한 한 모든 힘을 다해 그들을 도와준다. 4. 빌린 물건은 예외 없이 되돌려준다. 5. 손상된 물품은 고쳐서 원상회복시킨다. 6. 농민들과 거래할 때는
정직을 최우선으로 한다. 7. 물건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대금을 지불한다. 8. 위생 처리에 주의하며 특히 변소는 인민의 주거지에서 먼 위치에 설치한다. 중국 혁명군은 1936년 10월 섬사성 연안에 자리를 잡기까지 국민당군의 봉쇄망을 뚫고 지방 군벌과 싸우면서 11개 성을 통과하고 18개 산맥을 넘으며 17개의 강을 건너는 대장정을 성취했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희생을 대가로 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장정 말고는 달리 어떤 선택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이 지나간 곳곳에는 혁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발화되었다. 혁명군은 속속 합류하는 우군부대와 수많은 자원자들로 바로바로 보강되었다. 죽음의 산하를 넘어 장정을 성취한 병사들은 이후 항일투쟁과 인민혁명의 핵심 인원이 된다. 그들이 다시 양자강을 건너 장제스를 대만으로 축출하고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감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것은 1949년 10월의 일이었다. 그들의 전술구호는 4가지였다. 1. 적이 전진하면 우리는 퇴각한다. 2. 적이 멈춰 진을 치면 우리는 그들을 교란시킨다. 3. 적이 전투를 피하려 하면 우리는 공격한다. 4. 적이 퇴각하면 우리는 추격한다. 그들은 대장정 내내 이 4가지 전술구호를 철저하게 지켰다. 대장정, 이것은 가장 처절하면서도 기발하고 장엄한 선택이었다. 이것은 첫째, 위험한 동족을 멀리하면서 둘째, 인민 속으로 곧장 들어가는 것이었고 셋째, 진짜 적군인 일본군에게 다가가는 말 그대로 일거삼득의 선택이었다. 역사에는 호사다마가 흔하지만 전화위복도 적지 않다. 대장정은 실로 가장 위대한 전화위복의 역사였다. 이 책은 제가 직접 읽은 책이라 조금 감회가 새로이 다가오네요. 대단합니다. 네. 20장 노자 21세기를 발견하다. 도덕이란 도와 덕의 합성어이다. 여기에서 도란 일반적 의미의 모럴리티, 덕이란 얻을 득과 비슷한 개념의 어원을 갖는다. 그러나 노자의 도덕경에서 도덕은 어원이 갖는 의미와 긴밀한 관련은 없다. 왜냐하면 노자의 도덕경은 도덕을 거부하는 의미를 띠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도덕경이 21세기 인류에게 가장 유용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전이란 문명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책이라는 견지에서 도덕경은 기실 유용한 고전이 된다. 김용옥은 노자에게서 21세기 인물형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것을 노자와 21세기 1, 2권에 담았다. 아마 이 책처럼 노자를 흥미있게 설명해주는 책은 없을 것 같다. 21세기의 인류는 이전 세기 문명이 안겨준 심각한 시련을 극복해야만 한다. 김용옥에 의하면 20세기의 인류는 첫째, 자연과 인간을 괴리시켰으며 둘째, 종교와 종교의 대립을 조장했고 셋째, 지식과 삶을 유리시켰다. 이 3가지가 개선되어야만 인류는 생존할 수 있고 아울러 행복을 도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과 인간, 종교와 종교, 그리고 지식과 삶들은 화해를 이루어야만 한다. 이것은 인류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덕경에는 이런 문제들에 통째로 맞설 수 있는 요긴한 지혜들이 가득 차 있다. 아주 옛날 종이가 없던 시대의 책은 비단이나 대나무로 만들었다. 비단에 쓰는 책을 백서라 하는데 이것의 단위는 권이다. 그리고 대나무에 쓰는 책을 주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단위는 편이다. 노자 연구는 백서본이 1973년 마왕패에서 출토되고 주간본이 1993년 곽점에서 발견됨으로써 일약
활성화된다. 이전에는 왕필의 주석본이 가장 큰 권위를 누려왔다. 왕필은 약관 21세 이전의 나이에 중용과 도덕경을 가장 정교하고 독창적으로 해석한 천재소년이었다. 과학과 기술은 어떻게 다른가? 20세기는 과학기술 문명이 비약적으로 신장된 시기였다. 우리는 흔히 과학과 기술을 한데 묶어 말하고는 하는데 엄밀히 말해 과학과 기술은 전혀 다른 것이다. 과학이란 기술과 무관한 것으로 인간이 연역적으로 세계를 보는 인식의 문제이다. 반면 기술은 인간의 삶을 문명화하는 모든 인위적 아트를 말한다. 예컨대 까마득히 높은 나무에 지어진 까치집은 모진 풍우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까치집에는 놀라운 공법이 실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을 이용한 것이지 조작한 기술이 아니다. 굳이 기술이라고 한다면 까치의 기술이지 인간의 아트는 아니다. 근대에 들어 동양이 서양에 뒤진 것은 과학이지 기술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기술력은 동양이 서양을 크게 앞섰었다. 하나의 예로 한국의 도자기 기술은 세계 제1 수준이었다. 한국은 도자기를 굽는데 1300도의 가마열을 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대에 이런 고온을 낼 수 있는 기술력은 다른 나라에는 없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화약과 나침반 그리고 기중기 등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런 동양의 기술에는 과학의 전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에 들면서 동양은 과학은 물론 기술력까지도 서양에 뒤처지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서양의 과학기술 발달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괴리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원래 히랍 이래의 서양인들은 인간을 자연과 다른 것으로 간주해 왔다. 자연을 중시했다는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외쳤는데 사실 이 말 자체에도 인간을 자연과 별개로 간주하는 세계관이 전제되어 있다. 노자는 당연히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파악한다. 그렇기에 노자의 도덕경은 자연과 인간이 극심한 불화를 겪고 있는 현대에 매우 요긴한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종교는 믿음이 아니라 깨달음. 니체의 말 신은 죽었다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니체가 죽은 때는 1900년이니 그는 19세기를 꽉 채우며 살다 간 사람이다. 니체는 해겔 다음으로 서구 근대화의 힘을 맹신했던 근대화 지상주의자였다. 그는 20세기에 들면 과학이 더 발달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이성력이 강화되어 신 따위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듯 하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신은 죽었노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인류는 과학이 발달하고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종교에 빠지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날이 갈수록 우리 기독교에는 광신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가장 극렬한 종교 보수주의자들의 시장이 되어 있다. 맹목적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비단 기독교만의 일은 아니다. 목사는 물론 스님들도 자기의 신도들에게 믿으시오, 그저 믿으시오 라고 엄습히 말하며 무조건적인 신앙을 강요한다. 요컨대 따지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은 믿음이라는 종교의 특수성 또는 변별성을 근거로 내세우고는 한다. 종교의 본질은 믿음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믿음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믿음일 뿐이다. 심지어는 상식조차도 믿음이다. 우리의 확신도 기실은 모두 확률에 의한 것일 따름이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결정론을 무너뜨린 양자역학은 세상의 모든 것이 확률일 뿐임을 증명해놓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만이 믿음이라는 주장은 오류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교는 더 이상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교는 믿음이 아니라 깨달음이 되어야 한다. 배타적인 종교일수록 전도주의의 경향이 강하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만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편견에 불과하다.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종교는 보편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지식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1세기로 가면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들은 지식의 추상성과 지식인들의 권위의식의 식상에 있다. 지식은 더 이상 흥미롭지도 않으며 유용하지도 않게 되었다. 이미 공자는 말하기를 나는 색, 물질 감각적 가치를 좋아하지 않는 자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하물며 오늘날은 인간을 유혹하고 매혹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지식이 삶과 유리된 점은 지식의 원죄이자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식과 삶이 화해를 이루는 길을 노자는 제시한다. 불상도의 철학, 노자. 노자 철학은 유가 철학과 크게 다르다. 맹자는 세상에는 두 개의 도가 있는데 하나는 권도이고 다른 하나는 상도라고 했다. 여기서 권도는 임기응변의 지혜를 뜻한다. 그러기에 권도는 가변적인 것이다. 반면에 상도는 고정불변의 도를 일컫는다. 이것은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자는 상도를 부정한다. 쉽게 말해 고정불변의 도는 없다는 것이다. 도가 도, 불상도. 도를 도라고 이르면 이미 불변의 도는 아니다. 이는 도덕경의 첫 구절이다. 도덕경은 영어로 the way로 번역된다. 그저 단순히 길이라는 말이고 방법이라는 뜻이다. 길이란 예측 가능성을 띈다. 그런데 길을 알려준다는 도덕경의 첫머리가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로 시작되는 것이다. 불상도에서 상도란 불변 일관하는 도를 말하는데 바로 이 상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의 제법 무아, 완전한 실체로서의 진리는 없다는 말과 통한다. 이런 점에서 노자와 불교는 무신론의 철학이 된다. 이는 이미 엄청난 문화를 축적하고 있었던 중국에 인도의 불교가 급속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인도의 불교는 한무제 때 비단길이 열리면서 중국으로 전파되었다. 당시 비단길은 두 코스가 있었는데 이 두 코스가 만나는 중국의 도시가 돈황이었다. 오스왈드 스팽글러는 당대 인도와 중국의 만남을 인류 문명사 최고의 만남이라고 했다. 이런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중국의 정신적 토양이 바로 노자였다. 다시 말해 고대 중국인들에게는 노자가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반감 없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윤리적 이원성을 거부하는 노자. 노자는 윤리적 이원성을 거부한다. 그러기에 노자는 무욕과 유욕은 알고 보면 같은 것이라는 가치관을 보인다. 그는 무욕과 유욕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나왔을 따름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선의 반대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선의 반대는 악이라고 알고 있지만 기실 악은 선의 반대가 아니라 미의 반대 말이다. 노자에게 선의 반대는 그냥 불선이 될 뿐이다. 노자는 음과 성은 서로 좋아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음이란 선율과 멜로디를 가진 소리, 노트이고 성이란 그렇지 못한 소리, 노이즈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된다는 노자의 관점은 오늘날 쇤베르크 등의 무조음악과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자 철학에 감명받은 버트란트 러셀은 북경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중국의 문제라는 저서를 남겼다. 이 책에다 그는 1920년대의 시점에서 100년 후의 서양을 걱정하는 발언을 남겨놓고 있다. 서양인들은 오로지 세 종류의 사람들만이 동양을 찾는다고 그는 말한다. 그들은 군인과 상인과 선교사라는 것이다. 즉 그들은 전쟁을 위해 또는 돈을 벌려고 아니면 기독교를 전도하려고 동양에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인들의 거의 전부는 오직 서양을 배우기 위해 서양에 간다.
이런 추세로 100년이 흘렀을 때 과연 서양과 동양이 어떤 모습으로 역전되어 있을 것인지를 러셀은 걱정해 놓은 바가 있다. 히랍의 비너스는 완벽히 아름다운 육체 조각상이다. 히랍인이 만들려 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었다. 노자에 의하면 이런 완벽한 실제, 이데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미에는 실제가 없으며 현상, appearance, phenomena 이 있을 뿐이다. 그는 존재, being가 아니라 생성, becoming만을 신뢰한다. 이런 노자도 미란 무엇인가를 정의해 놓고 있는데 노자가 말하는 미란, 기의 상태에 배타가 없는 것이다. 노자의 존재론. 노자는 쓰임이 존재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이는 기능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실용주의와 통하는 관점이다. 쓰임에서 노자가 중시한 것은 빔, 즉 허인데 노자는 독창적이게도 허를 잠재적 가능성, 포텐셔널리티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빔, 즉 허가 없으면 기능도 없어진다는 것이 노자의 관점이다. 이것은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으면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기자분립. 우리는 흔히 노장 철학을 무위의 철학이라고 하며 무위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순히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노자에게 무위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무위란 위선이 제거된 적극적인 상태로서 위의 목적이기도 하다. 노자는 무엇이 있다고는 말하기 쉬워도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불교를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누어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진정한 불교는 대승일 뿐이기 때문이다. 소승이란 아라한 위주의 불교인데 여기서 아라한이란 응공, 응당,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붓다, 깨달은 사람에게서 직접 배운 엘리트들을 일컫는다. 마치 기독교의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이다. 따라서 소승불교란 불교의 선민주의 또는 엘리트주의와 같은 성격이다. 이에 반해 대승불교는 보살이라는 용어를 쓴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가 보살이라는 것이다. 노자는 나는 누구의 아들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 말은 직선사관을 거부하는 발언이자 자기 자신을 자연의 한 파편으로 간주하는 만물 평등적 가치관의 피력이다. 이렇게 절대적 권위나 실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노자 철학은 대승불교와 함께 동양 문명의 양대 보편주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약속드린 3장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